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제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수용할 만한 단일한 이론이 없는 상태인데 이론을 수용할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현상을 두고 어떤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이론이 맞는지 뭘 선택하고 뭘 탈락시켜야 되는지 이렇게 논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직무수행이라고 했을 때 준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상사평가도 있었고 매출도 있었고 생산량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비판들이 생기는 거죠. 상사평가를 준거로 삼기보다는 매출을 준거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매출을 준거로 삼으면 근무제의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다른 한계들이 또 생겨나지 않는가.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논쟁적인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뭘 선택해도 다른 것은 틀린 게 되고 다른 것은 맞는 게 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무언가는 틀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이론 자체를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이론론적인 관점의 비판인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현상에는 단 하나의 핵심적이고 분명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이론이 존재한다 그러면 다른 이론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학계에 이런 이론론적인 관점이 있었고 또 이것과 관련된 논쟁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거는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그렇죠? 근본적으로 입자인가 파동인가. 입자라고 보는 학자도 있었고 파동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었어요. 19세기까지 고전역학의 중심일 때는 이게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각각 학자들이 자기의 관점을 고수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그쪽의 지식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어요. 근데 이게 각각의 이론이 나름의 방식으로 현상을 잘 설명했고 둘 다 문제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돼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각각의 입장을 가진 학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속 지식을 정교화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한 현상을 두고 서로 다른 이론이 있을 때 합의 없이 각자 이론을 발전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되지 않아도 다 이론들이 각각이 다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하나로 통합되기도 하고 아니면 끝까지 통합 안 되고 따로 발전해 나가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이거는 합의가 됐죠. 지금 이제 20세기가 되어가지고 양자역학이 등장한 이후에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다 지닌 것으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 너도 맞고 너도 맞다. 합의가 너도 맞고 너도 맞다죠. 이왕되게요. 왜냐면 둘 다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심리학 쪽에서는 이제 우울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신경생리학이나 뇌과학 쪽에서는 이제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세로토닌이 결핍돼서 그렇다. 그럼 여기서는 치료를 한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세로토닌에 첨부하나요? 네? 세로토닌을 첨부하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면서요. 세로토닌을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을 먹는 거예요. 호르몬을 먹는다기보다는. 예. 그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 학습 심리학 이쪽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자극이 반복돼서 학습된 무기력이 생겼기 때문에 우울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치료를 하냐면 통제할 수 있는 성공 경험을 반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지심리학 쪽에서는 현상을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인지체계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생각하는 방식을 교정하는 연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각자가 모두 유용하고 환자의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이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시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치료를 병행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관점이 서로 다르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지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웩슬러의 일반 지능 이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단일한 하나의 기본적인 지능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드너라는 학자는 다중지능 이론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지능의 종류와 성격이 다 다르고 다 다른 거다. 하나가 아니다. 종류가 다르다. 그렇죠. 다중지능은 좀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존재하고 이 각각에 맞는 심리검사 도구들이 있고 또 각자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과학계에 이론론적인 입장이 있었고 어떤 현상에는 유일한 궁극적인 원리나 개념이 있었다고 봤지만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하나의 길을 따라서 차곡차곡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근데 현대 과학은 이런 이론론을 따르고 있진 않아요. 다원론의 관점을 갖고 있죠. 현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고 연구도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 다른 시각에서 진행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나중에 통합되거나 분리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현상을 놓고 여러 가지 이론을 동시에 활용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준거라는 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준거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중에 뭐가 우수한 단 하나를 찾아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준거를 연구에 다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선발 도구도 딱 하나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능도 측정하고 성격도 측정하고 면접도 보고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동시에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들이 논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현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런론과 다원론의 관점, 충돌하는 관점을 설명드린 겁니다.